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이번 주차가 12주차가 되었네요. 이제 거의 우리 이 강의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주제가 한의학과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예,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왔었던 그런 이제 의학적인 그런 이제 분야이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산에서 나는, 또는 우리 땅에서 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약초라든가 식물들을 갖다 활용해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데 이제 쓰였었던 것이고요. 동의보감은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조선시대 우리 어에이신 허준 님께서 또 이렇게 편찬하신 그런 책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쓰여지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한의학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 속의 의료 및 보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삼국시대, 고려, 조선 또 뭐 다양한 그런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볼 테고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로는요. 첫 번째로는 한의학의 정의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의료 및 보건 관련의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영상 같이 보고 가실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예. 또 어떠한 취지에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됐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중보건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또 그런 것들이 기록들이 아주 꼼꼼하게 남아 있어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 같이 보셨고요. 이렇게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가치를 다 인정하고 있었지만 보호물로 보호물로 그렇게 이제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물에서 국보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동의보감 3건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최초 간행본 기준 25건, 25책인 동의보감 중 오대산 사고본과 적성산 사고본, 태백산 사고본 3건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보로 승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동의보감은 사실 지금도 골동품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 책을 갖다 이제 구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국보로 지정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세계의 사고에 보관이 됐었던 그리고 처음 그 목판으로 찍었었던 책들에 한해서 국보로 이제 등재가 돼 있다는 거지. 동의보감이라고 지금 이제 골동품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의보감.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지으신 이제 물론 혼자 지으신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5분이 같이 이제 내의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하고 또 행정을 갖다 하는 분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저수를 하게 되는데 뭐 조금 이따 설명이 있겠지만은 그 중간에 다시 정유 재란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허준 선생님께서 이제 혼자 마무리 또 짓고 거의 상당 부분을 갖다 이제 저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허준의 동의보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동의보감은 우리 한의학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서적이 있죠.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의 의학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한의학, 요거는 우리나라 즉 한국에서 기원하고 또 국내에서 꾸준한 교류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와 또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발전한 인체의 구조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해서 보건의 증진, 또 질병의 치료, 예방 등에 대한 방법과 그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우리 전통의학의 일종을 우리가 한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한의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보통 이제 양의학, 서양의학이죠. 서양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환원적인 개체의 모임, 환원적인 개체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을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또 위가 문제가 있으면 위를 갖다 하나의 개체로 보고 거기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즉 사람의 몸을 환원적인 개체, 따로따로 있는 그런 이제 개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서양의 의학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체다라고 본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고요. 또 사람의 몸은 또 다른 우주다라고 해서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도 사실은 그 기관들 사이에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지침 같은 경우는 이 손바닥 하나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을 때는 어디 부분에 침을 놓고, 그죠?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데도, 그죠? 배탈이 났는데 손으로 해결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체로 모든 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 기관들 사이에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럼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한의학이고, 이러한 한의학은 전체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통괄해서 바라본다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인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한의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치료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현대의학이 미시적인 변화, 미시적인 변화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람의 몸이 하나하나가 환원적인 개체로서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단지 뭉쳐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개체의 질환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요 변화를 갖다가 좀 되돌리고 원상 회복시키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치료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서양 의학인데 반해서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거시적인 변화가 질환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배가 아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가 아프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한의학에서 총괄적이고 거시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질환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모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서로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보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치료를 한다는 점. 이것이 이제 한의학과 우리 양의학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총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 몸은 모든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한의학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의료, 보건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대처를 했고, 또 어떠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남아있는가, 그걸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요. 역사 속 보건 또는 의료와 관련된 기록. 먼저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이전은 우리가 뭐 늘 얘기한 것처럼 뭐 부적국가 시대라든가 또는 고조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 다룰 때. 이때는 주로 주술적이면서 정령적이고 그리고 마술적인 의료, 즉 치료의 방법을 썼다.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가 또는 토속 어떤 그 의료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서 주문을 외운다라든가 또는 치료와 좀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국시대 이전에 주로 성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제 그 견해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주술사가 존재를 해서 그 주술사가 주술로, 뭐 우리 같은 경우 아직 남아 있는 거라면 구술을 한다라든가, 그렇죠? 주술로 질병과 재난을
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단군 신화에도 보면은 환웅천왕이 인간과 질병 360가지를 다스렸다는 내용이 요 단군 신화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썼었던 그런 이제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 예, 여기 위서 동의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기록에는 우리 한민족의 경우, 우리 민족의 경우에는 의벽을 청결하게 입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싫어했다. 즉 더러운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더러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나쁜 기운,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복을 청결하게 입고 더러운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복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에는 그럼 이제 어떠한 기록들, 또 그 당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본다면요.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백제 온조왕 4년, 기원전 15년이랍니다. 이게 백제 온조왕 4년에 봄과 여름에 가뭄이 있으면서 그때 기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역병이 유행했다. 역병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염병이죠. 예, 전염병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시절에도 의료에 대한 또 어떤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기 984년에 일본의 단바노 야스요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편찬한 의서가 뭐냐면 이제 의심방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요. 이 의심방이라고 하는 책은 그 책에 저술되어 있기를 백제 시대의 의서인 백제신집방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신라 시대의 그 당시에 이제 책이었던 신라 의서, 신라 법사방 등의 그런 의학적인 처방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라든가 질병에 관련된 이런 이제 서적들, 책들도 존재하고 거기에 질병의 뭐 형태라든가 또는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백제 시대의 그런 어떤 의서, 신라 시대의 의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단바노 야스요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의신방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비춰볼 때 그 당시에 이미 백제 신라에는 의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4세기 말에 약을 만드는 제약기술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만드는 사람, 제약기술인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고, 보유했었고, 또 의학교수인, 의학을 갖다가 이제 즉 치료라든가 또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의박사를 갖다가 일본에 정기적으로 보내서 의술을 전파할 정도로 의료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록에 나타나 있고요. 백제 계로왕이 일본에 파견을 한 덕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사죠. 의원이 일본 의술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백제와 함께 5세기부터 7세기 초까지 이 바로 20여 명의 의사와 의술을 배운 승려들을 갖다가 일본에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의술, 치료 방법이라든가 또 그 치료에 쓰이는 이제 약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전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신라 시대는 이제 삼국 시대인 신라 시대를 통해서 발전했었던 그런 의술들이 어디까지?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신라 시대의 경우에는 413년 신라의 의사인 기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왕의 병을 갖다 고쳐줬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또 692년에는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육기관이에요. 예. 교육기관으로서의 의학입니다. 어떤 학문이 아니라 의학을 설립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으로 의사를 배출을 하고 또 왕실과 귀족들은 전문 의료진을 통해서 병을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 있고요. 밝혀져 있고 특히 8세기에서 9세기에는 약사열애불에 대한 신앙이 이제 신라가 이제 불교를 국교로 이제 삼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 중에서도 약사열애불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가 있는데 약사열애불에 대한 신앙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요거는 특히 그 당시에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 당시죠. 그 당시에 천연두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고통을 받고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신통력을 이 약사열애, 즉 약사 부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사열애불에 대한 신앙이 크지 않았나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경주 백률사라고 하는 그 이제 절에 있는 약사열애불이라든가 또 분황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황사의 약사열애불 등의 많은 불상이 실제 그 당시에 이제 건립이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을 봐서도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전염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 퇴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이제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왕실이나 귀족들의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을 통해서 질병을 갖다 치료를 받고 이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의료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저 병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또는 신에게 의지하는 샤먼적인 주술적이고 또 무당에 의존하는 그러한 요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국시대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를 갖다가 이제 거쳐서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고려는 통일신라 시대의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송나라, 인도, 멀리는 이슬람 이런 나라들과도 의술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을 이어나간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의학 시스템을 갖다 정립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제 제시했다고 하는 책이 뭐냐면 이제 중국의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제 내경에 담겨 있는 많은 침구학들, 침술이죠. 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한 것들은 고려의 침경을 갖다가 반 이상은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 시대의 침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야기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려 수지침 이런 것들도 아마 가끔씩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즉 수지침인데 손에다만 침을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 이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중국의 유명한 의사인 황제내경에도 고려의 침경이라고 하는 고려의 침술 이러한 부분들이 절반 이상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점을 봤을 때는 고려 시대의 의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궁궐에는 태의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설치를 해서 양방 관료와 일반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약품을 제조하거나 의학을 교육을 하고 또 의원에 대한 과거를 갖다가 실시하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약재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서인 향약구급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책을 갖다 저술을 하게 되는데, 이 향약구급방은 민간에서 쉽게 구하는 약재로 급한 병을 치료하는 방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모아놓은 책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비춰봤을 때 고려의학의 대중화, 또 그 당시에 본초학의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고려시대에 이미 해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을 갖다가, 의료기관을 갖다 설치를 해서, 요게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었던 해민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접했었어요? 허준, 그쵸? 허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 이런 데서도 해민서 많이 등장하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역사 드라마 이런 데도 보면은 해민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고려시대에 해민국을 설치해서 서민들을 위한 구휼 제도들을 갖다 운영을 하고, 또 서민들을 위한 어떤 질병 치료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주, 부, 현 등 말단 행정 단위에도 약정,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약국이죠. 약국을 설치를 해서 보건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꾸준하게 의료라든가 보건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다가 깊이 가졌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었을 테이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건과 의료 분야들이 이제 상당한 발전을 갖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보건 의료, 조선 시대의 의료는 기본적으로 당약, 중국의 이제 당나라 시대의 약재들이죠. 또는 이제 당나라 시대 약재를 줄여서 당약 또는 당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중국의 약재들, 이런 것들을 명나라부터, 즉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비싸고 또 귀한 그러한 이제 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러한 이제 식물들, 또 약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즉 우리 고향에서 나는 약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향약, 우리 땅에서 나는 이제 약초죠.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를 갖다가 활용한 그러한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의서들, 의학 서적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주로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주로 중국에서 전래가 됐고 당약 위주로 집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백성들은 치료받기도 쉽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입품이니까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사실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던 거죠. 또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은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또 승정원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번의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백성들이 죽은 걸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장트푸스, 천연두, 성홍열, 콜레라 등의 전염병으로 수십만 명의 인명이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노동력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이 전염병, 역병을 갖다 피해서 유랑민들이 발생하는 등의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고, 국가적인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의료기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까지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염 지역의 접근 금지라든가 또 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법이라든가 또 제사를 마련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은 복을 구하는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 운이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의료적인 치료적인 방법 위에도 함께 실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실제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많은 그런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선시대 의료 중에서 이 관련 서적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관련 서적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이 한의학의 이런 이제 기반은 뭐냐, 예, 서적, 이 한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반이 뭐냐. 여기에는 아까 처음에도 한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 우리 몸은 서로 유기체로 모든 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제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동양철학의 음양오행 원리예요. 동양철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오행 원리를 이 한의학에 도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기관이라든가 또는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동양철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오행 원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한 한의학에 기반한 질병의 치료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러한 향약, 그렇죠? 우리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또 약재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편찬해서 요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약 재생 집성방 총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에 나오게 됩니다. 예, 태조 7년 1398년에 조준, 권중화, 김인선, 김사영 등이 재생원에서 의료 경험 그리고 종래의 의학서들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풍토와 체질에 맞는 향약, 즉 우리 땅에서 자라나는 약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질병을 갖다 이제 부분별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책 이외에도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향약 집성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85권 30책인데요. 1433년 역시 우리 조선을 갖다 대표하는 우리 세종 임금께서 유효통, 노중래, 박윤덕 등에게 명해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약재를 위주로 한 의학서적이고요. 향약 재생 집성방에 새로운 증상과 처방을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침구법, 침을 놓는 법이라든가 뜸을 놓는 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향약의 처분, 포제법 이런 것 등을 갖다 이제 보충을 해서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 편찬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첫 번째 질병별로 의학 이론이라든가 처방, 침구법을 설명을 하고 실제 치료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 위주로 처방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의서를 참고를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3가지 이하 약재로 처방한 것을 주로 이제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 향약 집성방을 갖다 집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침과 뜸 치료법 중에 어려운 부분은 삭제를 해서 비교적 간편한 치료법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향약 집성방이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덧 시간이 꽤 경과해서 1교시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